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현명한 경매 길잡이, 경매가 좋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자, 경매라는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 물건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매가 좋다 해서 여러분들의 경매 눈높이도 한층 더 높여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쉬운 경매 공부, 경매가 쉽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울경매자산관리 김성훈입니다. 백화점 대신 법원 가는 현명한 소비자들, 마트 가듯 법원도 가는 시대, 이제는 장 보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알차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법원에서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법원에서 준비가 끝났으면 그 물건을 검색했고 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으면 법원에 직접 방문한 후에 입찰표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낙찰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만 낙찰 받고 이제 그 명도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는 이제 법원의 허가도 있었고 허가 과정 중에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농지증도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잔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잔금 납부에 대해서 그 잔금 납부는 그냥 은행에서 뭐 대출 받아서 돈 내면 끝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잔금 납부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꽤 많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한번 저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잔금, 방금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좀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매는요. 우리가 일단 매매랑 이번에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면 잔금일을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잡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뭐 은행 대출도 뭐 일으키고 또 법무사도 불러서 이제 등기 이전까지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매는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대금 지급 기한,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딱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10월 23일 날 돈을 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대금 지급 기일이고요. 근데 경매는요 10월 23일까지 내세요거든요. 까지. 그러면 이거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23일 날 내도 되지만 20일 날 내도 되고 15일 날 내도 되고 10일 날 내도 되고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23일 날 내나 10일 날 내나 내면 되는 거지 대금 지급 기한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경매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정말 좋은 보석 같은 물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건은 사실은 채무자, 그 소유자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채무가 뭐 아주 과다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낙찰되는 시점 또는 우리가 돈 내기 직전까지도 돈을 구해서 경매를 취하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봤는데 이 물건이 너무 좋고 또 거기에 이제 감정가 또는 최저가 대비 채무액이 낮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동산 채무가 5천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제 5천만 원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온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5천만 원만 구하면 이 경매 자체를 취하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매 낙찰까지 받은 상태에서 취하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10월 23일까지 돈을 내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 23일 날 맞춰서 내가 대출을 받고 법무사 시켜서 돈을 내야겠다 라고 여유 있게 하는 순간 이 채무자가 이 5천만 원을 갚아버려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아셔야죠.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좋은 물건의 채무액이 생각보다 적더라 그러면 우리는
법원에서 정해진 23일이 아니라 그 전에 법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세우라고 하면 우리는 돈을 준비해 놨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경매 취하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급 지급 기한이라는 거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 보증금은 당연히 법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하면서 입찰 보증금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로 해서 입찰 보증금 법원에 납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잔금 납부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잔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죠. 전에 뭐 시청자분들도 많은 질문 주셨는데 얼마든지 대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와 조건도 똑같고 오히려 대출 한도는 경매가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계가 가능하고 추가 할인이라는 게 가능한데 제가 이제 상계 말하기에 앞서 일단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추가 할인이라고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낙찰 금액을 써서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할인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 납부를 하기 전에 거기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예를 들겠습니다. 갑자기 뭐 태풍이 불거나 해서 건물이 뭐 무너졌거나 또는 건물이 심하게 파손됐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는 경매를 낙찰받은 것 좀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에 할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각대금 감액 신청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보다 수리 비용이 5천만 원인데 매각 대금을 할인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상,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할인이 우선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상계 신청을 마지막에 얘기하냐면요. 상계 신청을 요즘에 이게 좀 대두되고 있어요. 누구한테 대두되고 있냐면 임차인 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하거나 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안아서 낙찰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상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많은 질문글을 한번 봤더니 임차인분들이 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제가 이 집을 1억에 낙찰받으면 전세 보증금 1억 원으로 상계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요. 대부분의 답변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죠. 네, 가능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거기다 이제 말을 좀 더 덧붙인다면 네, 뭐 전세 보증금에 만약에 뭐 확정일자 받고 했으면 상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와 아닌 자의 차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세입자분들 혹시라도 상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제 말 지금부터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 상계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저희 저번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낙찰 후 통상 7일 매각 결정 기일이죠.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나기 전까지 나는 상계를 할 거라면 반드시 상계 신청서를 이 날짜에 맞춰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잔금 납부는 뭐 한 달 이상 걸린다던데 나중에 상계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뭐 단순하게 상계 신청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이 날짜를 지나서 상계 신청을 하게 되면 상계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뭐 법원에 울고 불고 난리쳐도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이거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계 신청을 만약에 할 거라고 하면 반드시 낙찰 받고 나서 7일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세 세입자들 또 이런 것도 안 돼가지고 더 큰 피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집도 억지로 낙찰받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상계 신청은 7일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선 기한 내에 미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낙찰받기 전에 은행에서 당연히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보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부족한 경우 이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금 미납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만약에 대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낙찰은 무효가 되고요. 이제 이게 가슴 아프죠.
보증금 그대로 몰수당합니다. 뭐 지연이자만큼 빼고 뭐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던 항고보증금일 때나 얘기고요. 기한 내 대금을 미납하면 보증금 전액 몰수당합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는 해요. 만약에 내가 기한 내에 잔금은 납부를 못했지만 기한이 조금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나 한 2주 아니면 내가 좀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서 돈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치면 이제 법원에서 우선은 낙찰 무효시키고 보증금 몰수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다시 한번 이 물건을 재경매를 진행하거든요. 왜냐하면 낙찰자를 새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재경매가 열리기 3일 전에 대금 납부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경매 날짜 3일 전에 다시 대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지연이자를 물면서 해야 되는데 매각 대금의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와 내가 낙찰가 입찰표에 써서는 금액을 내면은 다시 우리에게 매각을 허가해 줍니다. 우리는 이때 잔금을 납부하고 다시 소유권을 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혹시 대금 납부 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보증금 날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경매가 열리기 전까지 빨리빨리 돈을 준비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고로 팁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 매매와 경매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경매가 뭐 항상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안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매매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하고 법무사 불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민법 186조에 의해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아니라 완료까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돈 내서 법무사 맡기면 뭐 빠르면 3, 4일 또는 뭐 2, 3일에도 될 수는 있지만 늦어지게 되면 또는 뭐 보정이 나왔다 서류가 그러면 뭐 일주일 열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그 부동산에 다른 뭔가 소유권을 침해할 만한 권리가 생겼다 그러면 좀 이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는 반드시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경매는 이 186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매는 187조의 187조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요. 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제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는 대금 납부를 하는 즉시 소유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매처럼 등기 완료되는 시점까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서 돈 내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뭐 아무도 뭐 의의 신청도 못하고 채무자가 취하도 못하고 나는 등기는 안 나왔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저는 또 매매보다 이런 것 때문에더라도 더 안전하다고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매 낙찰은 약혼이라고 하면 잔금 납부까지 해야 끝나는 거니까 잔금 납부가 비로소 이제 혼인신고라는 비유를 한번 쓰고 싶네요. 네, 경매가 좋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하면 낙찰 받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그 디테일에 한 번도 약간 놀랐거든요. 기일과 기한의 차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좀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꽤나 많이 있고요. 제 고객 중에는 꼭 낙찰을 받으시려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해관계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 또한도 낙찰된 상태에서 취하를 시킨 적이 꽤나 있습니다. 이 기일, 기한 우리가 좀 애매하게 기억을 좀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요. 네. 우리 아까 제가 상계 신청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경매는 대급 지급 기한인데 상계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급 지급 기한이 아니라 대급 지급 기일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네. 법원에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줘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정해진 날짜에 딱 돈을 맞춰서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한 날짜가 기일이고
기한은 어느 날까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상계 신청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 아파트 같은 거 낙찰 받고 나서 전세로 이렇게 내가 입찰 보증금 같은 것들은 좀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 보증금만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상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실제로 상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네. 간혹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상계 신청이 되지 않을 걸 대비해서 네. 자금 계획은 미리 세우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냐면 법원에서 이제 배당일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네. 누군가가 내가 상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다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계 신청이 무조건 불어대고요. 아.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사유, 내가 예상치 못한 사유가 하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뭐가 있냐면 낙찰 금액 대비, 매각 대금 대비 소액일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직권으로 상계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액이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액이 누구한테는 10%가 소액일 수도 있고 또 30%, 20% 이렇게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아유, 법원에서도 이제 의의 신청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이러한 사유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으로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아파트를 낙찰받고 전세로 상계 신청을 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해볼까라고 사실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경매 낙찰받기 전에 낙찰받은 이후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김성훈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소액부터 시작하려고 지방 소도시 원룸을 보고 계신 사연자분이신데요. 제가 관심 가는 물건이 감정가는 5천만 원 정도인데 유찰이 2번이나 돼서 3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현장 답사 간 김에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 동네 원룸 공실이 많다고 하네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지방 사정을 잘 모르는 게 걸리지만 가격이 너무 싼데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물건 피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경매 그 금액을 소액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금액으로만 눈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빌라, 원룸, 지방, 소도시 뭐 상관없이 그냥 그 금액대에 맞는 물건이 나오면 일단 좀 눈에 불을 켜고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소액으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액에 맞는 물건을 찾다 보면 이렇게 조금 수도권 외곽으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 조사를 좀 하셨다고 했지만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실이 있긴 있는데 공실에 왜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공실이 많다 그러면 거기 당연히 뭐 사람이 없게 해서 공실이 많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축 네. 원룸이 워낙에 많이 생기다 보니 비교적 구축 원룸의 수요가 떨어져서 이렇게 공실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임차 수요는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낙찰받아서 어느 정도 수리를 좀 하든지 또는 저렴하게 낙찰받은 만큼 월세도 또 경쟁력 있게 낮춘다면 오히려 공실이 아니라 만실, 항상 그냥 꽉꽉 찰 확률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시 한번 현장조사 꼼꼼히 하셔서 수요가 정말 적은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공실이 많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또한도 실제로 제 고객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지명을 사실 살짝 말씀을 드리면 포천시 일동면에 땡땡리라고 있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나오지만 일단은 면이고 리 단위이기 네.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좀 인구수가 적어요. 적은데 또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공장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있는 노동자분들 또는 군 부대가 많기 때문에 예. 군인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금액도 저렴하지만 월세도 잘 나가고 나중에 매매도 또 비교적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지방이라서 또는 소도시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사를 좀 꼼꼼히 하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보시기보다는 그 주변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와서 사연 자세하게 남겨주실수록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요. 5년 전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시골 주택에 있습니다. 삼형제가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큰 집에서 급전이 필요해서 그쪽 지분만 지인에게 팔려고 했어요. 근데 불발돼서 결국 지분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 소유인데 지분이 경매로 팔리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 집을 팔거나 형제 중에 누가 거주하려고 하면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경매 개시는 안 됐는데 준비할 건 없는지를 물어보셨네요. 아, 이렇게 이해관계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우라면 지분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당연히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나와 생명부지인 사람이 갑자기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꽤나 심적으로도 불편하고 실제 그럼요. 물리적인 충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지분은 있지만 삼형제 중에서 이제 뭐 제일 큰 집, 큰 네. 집에 있는 지분이 지금 경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의 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큰 집이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비율별로 공평하게 이제 뭐 지분을 상속받고 하지만 네. 예전에는 사실은 뭐 큰 아들 또 딸보다는 아들 이렇게 해서 좀 더 네. 많은 상속을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큰 집의 지분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큰 집의 지분이 만약에 과반수를 초과했다. 네. 그러면 이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어떻게 골치가 아파지냐면 가뜩이나 나랑 생명부지인 사람이 낙찰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 토지의 뭐 주택이죠. 이 주택에 자기가 마음대로 뭐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용보다도 아마 세를 보통 넣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자기가 마음대로 월세를 넣을 수도 있고 전세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시세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전세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라 이건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법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아직 경매 개시는 안 됐는데 준비할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큰 집의 지분을 사실은 그 두 분이 만약에 이렇게 한 명이 사기가 좀 힘들다면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들이 돈을 좀 합쳐서 큰 집의 지분을 매수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은행에서 보통 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또 잘 안 해줍니다. 네. 그럴 때는 은행에 모든 사람의 지분을 통째로 제공을 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비교적 뭐 크게 현금 없이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네. 만에 하나 내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도 돈이 안 나온다,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뭐냐면 큰 집의 지분이 경매가 나와서 누군가가 낙찰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예. 내가 소수 지분권자인 내가 그날 법원에 출석을 해서 그 사람이 낙찰받은 시점에 그냥 번쩍 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저 사람이 낙찰받은 거를 내가 그냥 낙찰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 이제 공유자의 경우에는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이라는 기회를 줘서 네. 좋다, 그러면 당신이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세요 라고 하고 나에게 낙찰 기회를 주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타인에게 낙찰되는 거를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만약에 이 공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도 뭐 감정가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걸 내가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기회가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상대방의 지분이 저렴하게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큰 집에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3분의 1씩의 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좀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타인이 같이 소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 우리 그 나머지 두 명의 형제가 이 집을 팔고 싶은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경매로 낙찰받은 이거 나랑 뭐 생명부재 사람이 나는 못 팔겠다. 이렇게 버텨버리면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못 한다는 게 불편할 수 있고요. 다만 나머지 3분의 1씩 받았다면 이제 두 형제의 지분 합치면 3분의 2 네네.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본인들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타인에게 뭐 세를 낳아도 되고 그런 관리 행위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3분의 1씩 집을 쪼개서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둘째, 셋째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사는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이거 사실은 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원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A, B, C라고 가정을 하면 A가 살고 있으면 B와 C도 살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B와 C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라. 네. 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B가 들어갔다 치면 또 A도 그러면 나도 소송을 걸겠다. 네네. 그러면 또 이제 B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변경이 되면서 방해배제 청구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해배제요? 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자체를 내보낼 수는 없지만 예. 제가 토지라고 좀 가정을 하면 만약에 토지에 이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뭐 여기저기 울타리를 쳐놨다. 그러면 방해배제를 신청을 해서 그 울타리를 제거 청구하는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네. 집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혼자서 거길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지분만큼 부당이득으로 그럼 네. 내 지분만큼 3분의 1 너는 사용료를 나한테 줘라 라는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아유, 공유물,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샵 3772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전화 상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경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없으신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경매 진실 혹은 오해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OX로 답해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자, 토지 경매는 지상 건물까지 자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OX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X. 네, 이게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토지와 네네.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 그렇죠. 뭐 그렇게 다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아직도 시골에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냐면 옛날에 시골에 땅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 이제 어려운 주민들에게 그럼 내가 땅을 좀 빌려줄 테니까 여기다 좀 건물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되었다가 예. 지금 경매가 나와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례들이 좀 꽤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종종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당연히 토지만 낙찰받았다고 해서 건물까지 취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해 드리기 힘들지만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를 판단해서 내가 토지를 낙찰받고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내 땅을 쓸 수 있게 냅둬야 되는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법정 지상권이 성립 가능한지 이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법정지상권은 뭐 어디 네.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이제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저희 뭐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매 낙찰자는 잔금 납부 전에도 현장을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OX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X.
그죠. 잔금 납부 전에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기냐면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컨설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보다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네. 공장이나 상가에서. 예.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물건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을 적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경매는 낙찰 받았는데 빨리 사용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둬라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 안에 마침 비어 있던데 네.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 두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네. 경매. 제가 아까 전에 경매는 민법 187조에서 대금 납부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은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내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혹시라도 전 소유자로부터 각종 뭐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매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장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농지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좀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OX도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질문도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꼼꼼하게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도 해결해 보시는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매가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전화 상담 주셨던 분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1억 원 채권자께서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 언제 정도의 이 회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또 다른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연락 주셨거든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때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연결을 해봤거든요. 네. 네, 어떤 점이 더 궁금하셨을까요? 제가 그 빌려주신 분한테 네. 그 이자까지도 혹시 받을 수 있나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자도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자도 당연히 근데 사실은 당연히라는 표현은 좀 붙으면 안 되는 게 이분께서 이제 일단 법무사를 통해서 아마 소송을 진행하셨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당연히 이자까지 청구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간혹가다 요즘에는 나홀로 소송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자를 만약에 명시하지 않았으면은 이자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자를 만약에 똑바로 명시를 했다면 법원의 경매 신청 시에 그대로 또 이자도 같이 청구를 했다면 배당 기일까지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 계산해서 이자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다른 또 질문도 주셨었거든요. 네. 어떤 예, 게 또 궁금하실까요? 그 채무자분께서 혹시 저 몰래 혹시 집을 혹시 팔 수도 있나요? 경매 진행 과정에? 네. 채무자가 집을 나 몰래 팔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실제로 이런 질문 종종 들려오는데요. 네. 채무자가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팔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못 팔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이걸 판다 하더라도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경매 신청을 했고 이미 또 등기부등본에는 경매 개시 결정 효력에 나타나는 기입 등기가 다 완료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이제 변경된 소유자를 보통 저희는 이제 제3취득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제3취득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전화 주신 분께서 경매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가다 채무자가 좀 법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 주신 분 말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자의 채무도 좀 같이 밀렸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채무자는 이 근저당권 채무액의 채권 최고액이 넘은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지만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해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그러한 사유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하진 않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자, 사연자님,
말씀 네. 잘 들어주셨나요? 예, 좀 많은 네. 좀 궁금증이 좀 해결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사연자님?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만약에 그 채무자가 이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면은 네. 제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합의 보자고 하면 이게 나는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다 돈을 못 돌려받으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서 나중에 배당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선 합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희망적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가끔가다 채무자도 이제 좀 철면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만 줄 테니까 우선 합의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급한 안 되죠. 불부터 끄고 네. 사실은 이 집을 팔아버리려는 속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화 주신 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화 주신 분이 압류한 재산의 과액과 또 거기에 이제 예상 낙찰가액을 판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1억 중에 뭐 어느 정도 회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쓰셨다면 그 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받았을 때는 취해 주는 게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당연히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자까지도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최후의 보루로 안 되면 경매에서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사연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들의 사연, 궁금한 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도 경매 참여해보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신청해주신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경매 스터디를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매에도 관심이 생겼는데 공매는 법원 경매랑 다르게 물건 설명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권리 분석 정보도 좀 부족하고요. 고수님께서 공매 참여 요령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공매 잘 모르는데요. 경매, 공매 좀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공매가 좀 더 저렴한가요? 뭔지 좀 알고 싶긴 하네요. 네. 우선 이제 질문자님께서는 뭐 권리부서 정보나 이런 거 좀 부족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권리 분석은 경매와 공매가 똑같습니다. 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처럼 경매와 공매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매는 말씀 잘해주셨어요. 우선은 낙찰가가 경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낮은 게 뭐 어떻게 보면 다소라는 표현도 맞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소라기에는 꽤나 공매 낙찰 가격이 훨씬 더 낮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매로 낙찰받지 왜 경매를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대표적으로 세금 체납을 이유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 물건보다는 공매 물건의 수가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 좋은 물건이 나오는 사례는 좀 극히 드물어서 네. 공매 낙찰 가격은 낮지만 좋은 물건을 이렇게 찾기는 좀
어려운 편이죠. 경매에 비해서. 네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경매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공매와도 약간 비교를 좀 하게 되는데, 경매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지만 공매는 온라인 입찰이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뭐 어디 이렇게 관공서를 가지 않고서도 네. 내가 그냥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네. 입찰보증금 또한 우리 법원은 현금 또는 뭐 수표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공매는 또 계좌이체, 전용 편하네요. 계좌로 이제 이체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실수할 일이 매우 줄어들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입찰할 때 실수하는 일도 줄어들고 또 좀 편하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공매는요, 내가 이렇게 물건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좀 좋은 물건을 발견해서 또 힘들게 낙찰까지 받았다고 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금 체납 때문에 보통 진행이 된다고. 세금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체납액만 갚으면 또 얼마든지 공매가 취하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낙찰받고 취하가 되는 확률 또한 경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릴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네. 제가 방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이제 경매를 조금 배우고 공매에 관심이 있었다면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봤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매가 낙찰가가 제가 경매보다 낮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경매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치면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게 비교적 수월해요.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인도명령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예. 인도명령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비교적 손쉽게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게 문제죠. 예. 결론은 소송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인 알겠지만 소송이라 그러면 벌써부터 머리 아프잖아요. 비용도 나가고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나가지, 네. 시간 나가지, 네.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매가 그만큼 낙찰가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비용과 시간에 비례해서도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명도는 비교적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공매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을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경매에서 보통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경매 당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경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되면 세금도 체납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기가, 경매가 진행되는 시기와 공매가 진행되는 시기가 같이 서로 맞물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공매가 진행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됐다가 이제 지금은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매를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등기부를 봤을 때 이게 공매도 진행되고 있네 하면 우리는 공매 사건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대체 경매와 공매, 그럼 어떤 게 먼저 우선을 할까? 먼저 낙찰을 받은 게 우선일까? 또는 먼저 개시를 한 게 우선일까? 이런 좀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그런데 경매와 공매 둘 다 동시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둘 중에 먼저 대금 납부를 하는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금 납부가 먼저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공매 같은 경우도 그 경락대출처럼 네.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와 똑같이 가능하고요. 뭐 금리도 같고 경매가 한도가 높은 것처럼 공매도 한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는 이제 네네. 전문가로서 공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요.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네.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법무사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좀 이렇게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는 내가 낙찰받고 내가 셀프 등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분명하게 장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경매는 정보가 요즘에는 워낙 다양해져서
어디서든 물어보고 또 우리 경매가 좋다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 소유의 상가가 있는데 이번에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매입하기 전부터 처제 식구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상 1년 정도 계약이 더 남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식당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면 계약 유지랑 권리금 문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경매로 넘어간 실제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우선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처제 식구분을 걱정해 주시는 걸 보면 질문하신 분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습니다. 네. 우선은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면 계약 유지랑 권리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우선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선 대항력을 제가 판단해 드리기 전에 없다는 가정을 한번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네. 처제분께서 대항력이 없을 때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 유지도 안 될 뿐더러 보증금도 낙찰자한테 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처제 식구분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비교적 좀 불안한 얘기부터 해드렸냐. 상황을 봤더니 처제 식구분께서 대항력이 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거 이제 제가 질문 어디에서 좀 이 부분을 파악을 했냐면 상가가 있는데 경매가 넘어갔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이 매입을 하기 전부터 처제 네네. 식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처제 식구분께서 정확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분이 만약에 상가를 소유권 이전하면서 기존에 저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보통 채무자만 변경해주는 그런 변경 계약은 또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다 보니 네. 아마 대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새롭게 받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처제 식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선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분이 이제 선순위로 되면서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면 내가 이제 낙찰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얼마든지 내 계약 기간, 나는 아직 계약 기간 이렇게 남았다 하고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상가지 않습니까? 네. 상가는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10년, 그렇죠.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처제 식구분의 대항력이 있다면 그냥 뭐 최초 계약 기간부터 10년까지는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고 네. 계속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제 식구분은 뭐 크게 걱정 없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주인만 바뀌었네, 월세만 다른 사람한테 입금해 줘야겠구나 라고 그냥 좀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질문 주신 분께서도 이제 참 뭐 마음은 아프지만 또 이제 요즘에 많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또 이렇게 개인 회생이나 뭐 파산 등을 통해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 뭐 질문자님께서도 좀 힘을 내시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경매와 관련된 모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셨다가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전화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디테일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셔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전문가님, 저희가 벌써 5회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점점 더 경매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경매를 처음 할 때 책을 보고 독학을 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워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좀 꽤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앞에 강의를 통해서 기초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습득하신 후에 책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은 경매물건 검색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자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가 계속 공부를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뭐부터 배워야 되지,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방송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또 경매물건 많이 검색해보는 거 그걸 좀 추천하겠습니다. 네, 경매 물건 찾는 방법도 이제 추후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누구보다 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놓치신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실전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